안녕하세요. 동갑노무사입니다. 이 영상을 찍는 날 기준으로 어제입니다. 7월 12일자로 2025년도 최저임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간당으로는 1030원으로 이제 드디어 시급 만원 시대가 개막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금액을 월로 환산을 하면은 209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기술을 가지지 않은 일반 단순 노무라고 하더라도 시간당 사실상 21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는 또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노사 양측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오늘 최저임금제가 노무사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이라는 부분을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제가 일단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그냥 원칙적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경제학과는 아닙니다만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거는 사용자, 사장님들보다는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약자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임금이라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라고 하면은 물론 요즘 근로자들도 연봉 협상을 하고 하지만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은 굉장히 제한이 돼 있고 연봉 협상이라는 거 말 자체가 근로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근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역량이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이 되기 때문에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일의 가치는 당연히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 노무직,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 같은 게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단가가 낮춰지더라도 누군가는 일을 하고 싶어서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생활 수준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가가 나서서 최저의 한도의 그물을 설정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무사 입장에서 최저임금제는 당장 내가 최저임금보다 많은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연봉 협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방적인 통보가 될 수도 있는데 매년 물가 상승률이든 여러 가지에 연동해서 동결이 되는 경우보다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임금은 그 하방 경직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누가 급여가 옛날보다 떨어지는 걸 원하겠어요. 경제적 논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는 항상 무상향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프라고 봤을 때 기울기는 그럼 어떻게 책정을 하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참고할 게 많으니까.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정말 많은 사업장에서 참고를 하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물가 상승률 내지는 그 물가 상승률에 어느 정도 연동이 돼서 오르게 되는 이런 최저임금 상승폭이라는 부분에 인건비에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제 집단법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노조가 매년 임금 협상을 회사랑 하잖아요. 임금 협상을 할 때 그럼 몇 퍼센트를 올려달라고 할 때 그게 터무니없는 퍼센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최저임금, 인건비가 올해 얼마가 사회 통상적으로 다 올라가는지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고임금 근로자라고 해서 최저임금법과 아주 무관하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올랐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2%도 오르지 않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건비 상향의 그런 정도 또한 이 정도로 좀 평소보다 낮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노무사 업계에 이제 최저임금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최저임금법도 노무사의 그 노동관계법령 안에 들어있는 하위 법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도 관할을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법률적인 구조로 볼 게 아니라 급여 아웃소싱, 4대 보험 아웃소싱 이런 업무들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보통 최저임금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요직업, 10인 미만 굉장히 작은 식당들 같은 경우도 있고 아르바이트 많이 돌리는 편의점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딱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그럼 작년에 이제 9,860원을 시간당으로 해서 계산한 급여보다 당연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시간급을 환산한 209만 얼마로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올리는 경우만큼이나 우리 10원 단위까지는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210만 원으로 퉁치겠다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대한 어떤 급여 대장이나 이런 통상임금 산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급여 대장 자체를 다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원래 다녔던 법인도 아웃소싱을 어느 정도 하는 법인이었기 때문에 11월 말 12월 초쯤 되면은 이번에 최저임금 오른 거 아시지 않냐 하면서 공문으로 돌리면서 이번에 그래서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 금액을 받고 보통 진행을 하게 돼요. 물론 이거는 법인의 정책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겸사겸사해서 최저임금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수당 같은 것도 손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노무사가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최저임금 연동에 따른 매년의 임금 세팅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같이 아웃소싱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최저임금 올라가면은 일을 좀 하게 돼요. 왜냐면 10인 미만은 노무사를 거의 쓰지 못합니다. 노무사까지 쓰기에는 비용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세무사는 누구나 쓰니까 세무사가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은 기계적으로 뭐 9,860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 뭐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분쟁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평소에 월별 관리 자체는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더라도 특히 근로계약서의 내용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노무사한테 맡기신 추세예요. 이제 뭐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 보니까 연말 연초가 되면 항상 또 많이 들어오는 게 계약서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 그에 따라서 임금 대장이나 이런 것도 한번 손을 봐주면 좋겠다라는 일회성 컨설팅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뭐 컨설팅 치고는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 건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생각보다 꽤 돈도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지 않는 노무사의 입장에서도 수익 구조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이 돼요. 만약에 최저임금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회사가 매년 임금을 올려줘야 될 이유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내년 연봉 인상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사라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최저임금제가 있음으로써 매번 어쨌든 강제적으로 인건비 집행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조금만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해도 짧으면 3년 주기, 길면 한 5년 주기 정도로는 보통 임금 체계에 대한 세팅을 다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여태까지 주고 있던 뭐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들이 있는데, 이런 수당들 같은 경우에 뭐 없애는 게 나을지 뭐 다른 식으로 어떻게 바꾸는 게 나을지에 대한 부분들, 근로자 수가 예를 들어 100명인 기업이라고 치면은 근로자 한 명당 10,000원씩만 줄인다고 해도 100명이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고 1년 단위로 하면은 1,200만 원이 지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수당까지도 검토를 하는 이런 임금 체계에 대한 개편 컨설팅 수요는 항상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해주고 있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 노무법인에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적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완전 큰 컨설팅 펌으로 가기에는 거기는 뭐 단가가 노무법인이랑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임금 재설계에 대한 부분들 꽤나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뭐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광의에 의해서 봤을 때는 최저임금제랑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도 이제 고용노동부 자문단 역할도 하고 있고, 현직 노무사로서 생각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피드백이라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에 따른 산출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노사정 각 부인씩 해서 일종의 힘겨루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매년 뉴스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위원회가 한 번도 뭐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노사는 당연히 싸우고 보통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항상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합의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또 사회적 낭비라고도 보여져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범위 같은 것들은 지금은 양쪽 노사에서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올해 사측에서 뭐 동결 얘기했다가 1차로 들고 나왔던 게 10원을 인상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노측에서는 당연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일반적으로는 이거 놀리는 거냐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었던 거고,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 계속 있어야 되나라는 좀 궁금증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 범위 자체는 어느 정도 시스템화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가 상승률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계적인 경제의 추세 같은 것들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무역 수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어떤 식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저 한도는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최저임금보다도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뭐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채택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고 뭐 90%, 110%로 해서 그 내에서 뭐 결정을 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정도의 장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수당 체계 이런 좀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주휴수당이라는 좀 특수한 수당을 유급주휴일 제도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까는 제가 노측편 들었으니까 이번엔 좀 사측편을 들자면, 회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은 시급이 12,000원이 넘는 상태입니다. 최저로 따져도.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순위라고 봤을 때 실질적 순위는 세계적으로 봐도 낮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주휴수당 제도는 사실 제가 다른 칼럼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복잡해져요, 오히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아시다시피 주휴수당은 지금 초단시간 근로자한테는 오히려 적용이 되지 않는 차별 문제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을 조금 한다고 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급여의 차이가 나는 거는 누가 봐도 차별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통념상으로는 차별의 요소가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급여 계산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지금 뭐 주휴수당 구한다라고 하면은 주휴 시간이 어떻게 되냐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간결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최저시급의 이런 산정 같은 것들이 좀 앞으로는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올해도 그렇고 최근 몇 년간 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업종별 차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최저임금법에서는 업종별로 차등해서 최저임금을 책정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인 조문이 있는데, 다만 그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번번이 부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민주노총 출신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업종별 차등은 조금 그거야말로 또 차별의 소지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업종이 더 낮은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강제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업종이 더 하등 업종이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효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편의점 같은 이런 단순 노무 업계들을 중심으로 이제 차등 적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업계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최저임금에 가까운 곳들이 사람을 구하기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쿠팡 같은,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지 않고서라도 사실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물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더 못 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시간 들였을 때, 물론 일의 강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물류업이 훨씬 더 힘들겠지만 버는 돈 자체가 다른데 누가 최저임금 가겠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업종별 차등 지급을 아예 명문화를 한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최저임금법에 보면은 도급제와 같이 일반적인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줄 수 없는 경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아예 명문화되어 있는데, 문구로는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안 그래도 이런 특수형태 근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간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하는 단위에 비례해서 양적인 보상을 받는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내지 생활임금이라는 부분이 차라리 논의가 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사업장은 어차피 알아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최저임금제 같은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업자라면 좀 영세 사업자일 경우가 많을 테고, 근로자라고 해도 그런 영세 사업에 재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아이템을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노무사로서, 그리고 정책 입안에 도움을 주고 있는 청년 정책 조언자로서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시간적인 빠듯함이 있어서 영상의 퀄리티라는 부분에 계속 신경을 쓰고 싶어도 한계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다른 노무사님들을 불러서라도 새로운 포맷으로 여러분들께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